이 도둑년아, 우리 엄마 통장 어디 숨겼어?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마룻바닥에 떨어진 건 어머님이 실수로 쏟으신 국그릇이 아니라 제 30년 시집살이가 산산조각 난 파편이었습니다. 형수, 우리 엄마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재산까지 차지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기 전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쥐시며 하셨던 그 말을요. 순이야, 내가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못했다. 내가 정신 잃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날 밤 어머님은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어디에 두셨는지조차 제게 말씀하시기 전에 기억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온 식구의 의심과 모욕을 받으며 어머님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지키려는 건 재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유쾌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된답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순이야, 국 좀 더 가져와. 어머님의 목소리가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30년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며느리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어본 적 없이 말입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김이 후끈 올라왔습니다. 국을 뜨는 제 손등엔 62해를 살아온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있습니다. 국그릇을 받아드는 어머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년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젓가락을 떨어뜨리시더니 이젠 국그릇조차 제대로 드실 수 없게 되셨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국이 짜? 남편 재훈이 얼굴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저는 얼른 국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간이 딱 맞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30년간 맞춰온 이 집안의 입맛에 정확히 맞췄습니다. 제가 다시 끓여올게요. 일어서려는데 어머님이 국그릇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손이 덜덜 떨리시더니 그릇이 그대로 식탁 위로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테이블볼을 적시고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재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 달려간 게 아니라 국물이 튄 자기 바지를 닦느라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얼른 행주를 들고 어머님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님은 멍하니 쏟아진 국그릇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가에 뭔가 글썽이는 게 보였습니다. 놀라셨나 아니면 당황하셨나 싶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데이신 데는 없으시고요? 제 손을 뿌리치시더니 어머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방으로 들어가시며 문을 닫으셨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제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마룻바닥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30년 전 시집 첫날도 이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처음 올린 국을 어머님이 짜다며 쏟으셨고 저는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그땐 어머님이 화를 내셨지만 지금은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동생 재민이었습니다. 형수, 내일 우리 집 좀 들러요. 엄마 일로 가족회의 해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일인데요? 그냥 오면 알아요. 형한테도 말했으니까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집으로 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족회의라니. 좋은 예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 재민과 미경이 자꾸 어머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전엔 1년에 한두 번도 안 오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창밖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니,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서재에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어머님은 안방 문을 잠그셨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싱크대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정원의 장미가 비를 맞으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시집 올 때 어머님이 손수 심으셨다던 그 장미였습니다. 순이야, 이 집 며느리는 이 장미처럼 아름답고 강해야 해. 비바람 맡아도 꺾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때 어머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름답진 못해도 꺾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장미인지 아니면 그냥 잡초인지 모르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말고 귀를 갖다 댔습니다. 안에서 작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우고 계셨습니다. 문을 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당신의 눈물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며느리인 저에게는 더더욱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너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30년이 한순간처럼 지나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내일 가족회의에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딸 서윤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내일 작은할아버지네 간다며? 나도 같이 갈게. 딸애가 왜 같이 가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든든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제 편은 딸밖에 없었으니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30년 전 시집 온 날을 떠올렸습니다. 28배 새색시였던 제가 이제 62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가 뭘 얻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도 인정도 휴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만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의무, 아내의 의무, 어머니의 의무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요즘 어머님을 보며 느끼는 감정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측은함이었습니다. 저를 그토록 구박하시던 분이 이제는 국그릇조차 못 드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창밖에 비는 밤새도록 내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딸 서윤과 함께 시동생네 집 앞에 섰습니다. 고급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서윤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28살 딸아이 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누이 미경이 나타났습니다. 형수. 왔어요? 어서 들어와요. 평소와 다른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미경이 저를 이렇게 반긴 적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이미 시동생 재민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엔 남편 재훈도 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앉아요, 형수. 커피 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서윤과 함께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수, 우리 오늘 엄마 일로 모인 거 알죠? 재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형수도 알다시피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잖아요. 어제도 국소 드시고 요즘 밤마다 헤매신대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재훈이 말했나 봅니다. 그래서요? 솔직히 형수 혼자 모시기엔 무리예요.
우리가 알아봤는데 좋은 요양원이 있어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요양원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엄마를 거기 모시는 게 어머님한테도 형수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엄마가 지금 정신이 있어요? 우리가 결정해야죠. 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의사를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형수, 현실을 봐요. 엄마는 이제 본인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세요. 재민이 서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동의서예요. 가족들 서명하면 바로 입소 가능해요. 다음 주부터 들어갈 수 있대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요양시설 입소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동의 못해요. 뭐라고요? 재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낼 수 없어요. 제가 집에서 모실게요. 형수, 지금 우리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형수 나이가 몇인데 엄마를 계속 모셔요? 형수도 이제 늙었다고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형수,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엄마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남 빌딩 2채, 아파트 5채, 시가로 300억은 될 거예요. 그런데 형수가 엄마 모신다고 우리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 나중에 뭐라고 할지 몰라요. 제가 뭘 어쩐다는 거예요? 유언장이요. 엄마가 정신없을 때 형수가 유언장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알아요, 형수.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형수도 이해해요. 엄마 재산이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이에요. 조심해야죠. 오빠. 서윤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를 30년간 모신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작은 할아버지는 1년에 한 번도 할머니 안 찾아오면서 너는 가만히 있어. 어른들 말에 끼어들지 마.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형수, 우리 오해 마요. 그냥 서로 깨끗하게 정리하자는 거예요. 엄마는 요양원 가시고 재산은 우리 3남매가 공정하게 나누고. 그게 맞잖아요. 재산은 어머님 거예요. 어머님이 살아계신데 무슨 재산 분배예요? 형수도 참. 엄마가 언제까지 사실 것 같아요? 치매 말기면 길어야 1, 2년이에요. 미리 준비해야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머님을 뭘로 보는 건가요? 사람이 아니라 재산 덩어리로 보는 건가요? 여보, 당신은 가만히 있을 거야? 저는 남편 재훈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수, 서명하세요. 우리 형수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엄마 모시느라 형수도 늙었잖아요. 이제 그만 쉬어요. 재민이 펜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펜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을 때도 이런 펜이었습니다. 그때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못해요. 저는 동의 못해요. 형수? 재민이 탁자를 탁 쳤습니다. 그럼 형수, 우리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 상태로 보면 법원에서 한정치산자 선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후견인은 우리 3남매가 되고 형수 의견은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정신이 없으시니까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는 거죠. 그럼 자식들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요. 재산 관리도 요양원 입소도 다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형수가 협조 안 하면 우리 변호사 통해서 진행할 거예요. 그럼 더 복잡해져요. 형수도 법정 출석해야 하고 엄마 치매 진단서 법원에 제출하고
그러고 싶어요? 아빠. 서윤이가 옆에 앉은 재훈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왜 가만히 있어요? 엄마 좀 도와주세요. 재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작은아버지 말도 일리가 있어. 할머니 모시는 거 내 엄마한테 너무 힘들잖아. 아빠도 미쳤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형수,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서명하세요. 안 그러면 법적 절차 들어갑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윤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버텨왔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우리 방법을 찾을 거예요. 서윤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창밖 풍경이 흐릿했습니다. 아니, 제 눈에 눈물이 고여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안방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주무시는지 깨어 계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끝까지 모셔야 하는 걸까요?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순이야, 물 좀. 어머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물을 따라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물을 받아 드시더니 제 얼굴을 물끄러미 보셨습니다. 순이야, 너 울었니? 아니에요, 어머님. 거짓말. 내 눈 빨개. 어머님의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다정하게 만져주신 게 말입니다. 순이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못했어. 30년 동안 정말 못했어.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어머님은 정신이 맑으시다는 걸요. 치매 때문에 잃어버렸던 기억이 잠깐이나마 돌아오신 거였습니다. 어머님, 순이야, 들어봐. 내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 재훈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왜 나오셨어요? 안방에 계셔야죠. 재훈이 어머님을 부축해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님은 뒤돌아보며 제게 뭔가 말하려 하셨지만 재훈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하시려던 말이 뭐였을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재민에게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 생각 정리됐어요? 이제 나흘 남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면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다시 기억을 잃으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면서도 제가 누군지 모르셨습니다. 아가씨, 여기가 어디죠? 어머님, 저 순이에요. 며느리. 내가 며느리가 있었나? 매번 같은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담당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단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 요양시설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케어하기엔 무리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원하시면 집에서 모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분께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병원을 나오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멈춰 서셨습니다. 아가씨, 저기 꽃 예쁘네요. 병원 앞 화단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꽃을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낼 수 없다고요. 저 미소를 지킬 수 있는 건 저밖에 없다고요. 집으로 돌아와 재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저 동의 못해요. 어머님, 제가 집에서 끝까지 모실 거예요. 뭐라고요? 형수, 정신 차려요. 제 결정이에요. 좋아요. 그럼 우리 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일 변호사 통해서 서류 넣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맞는 걸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서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 방에서 이거 찾았어. 서윤이 내민 건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할머니 일기장 같아. 근데 엄마, 이거 봐. 서윤이 펼쳐 보인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2일. 오늘 변호사를 만났다. 순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내 뜻을 정리했다. 아이들은 모른다. 순이만 알아야 한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뭔가 준비하신 것 같아. 유언장일 수도 있어. 그럼 그게 어디 있을까?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어디 숨겨 놓으셨을 거야. 저는 수첩을 넘겨봤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론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찾아봐야 해. 작은 할아버지가 법원에 서류 넣기 전에. 그래, 찾아보자. 그날 밤부터 저와 서윤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방 옷장, 서랍, 침대 밑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재민에게서 통보가 왔습니다. 형수, 법원에 서류 접수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첫 심리 있으니까 법원 나오세요. 법원이라니. 제가 법원에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 재우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어머님 일 말이야.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 순이야, 나도 힘들어. 동생들한테 미움받고 싶지 않아. 그럼 나는 미움받아도 돼? 그게 아니라 당신은 아들이잖아. 어머님 아들이라고. 그런데 왜 며느리인 나만 싸우고 있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혼자 해야 한다는 걸요. 아무도 제 편이 아니라는 걸요. 아니었습니다. 한 명 있었습니다. 딸 서윤이요. 엄마, 나는 엄마 편이야. 끝까지 함께 할게. 서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법원 출석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 방에서 어머님을 재우고 나오다가 침대 밑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마룻바닥 한 조각이 살짝 들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들어 올리자 그 밑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리 와봐. 서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금고야. 근데 비밀번호를 모르겠어. 우리는 한참을 금고를 들여다봤습니다.
비밀번호는 4자리 숫자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생일 쳐봐. 할머니 생일을 쳤습니다. 틀렸습니다. 할아버지 생일은? 할아버지 생일도 틀렸습니다. 아빠 생일, 작은할아버지 생일, 고모 생일. 다 틀렸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숫자가 뭘까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서윤아, 내 생일 쳐봐. 내 생일? 응. 서윤이 자기 생일을 쳤습니다. 0067.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순이에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엔 편지 한 장과 USB 그리고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님의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순이야,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아마 내 정신은 이미 많이 나빠졌을 거다. 미안하다. 30년 동안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처럼 대했구나. 내가 28배 이 집에 왔을 때 너무 예쁘고 착해서 시기했던 것 같다. 내가 시집살이 할 땐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모른다. 그 한이 쌓여서 내게 똑같이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순이야,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30년 동안 한 번도 대들지 않고 화내지 않고 이 집을 지켜줬잖니. 재훈이는 무능하고 재민이는 욕심쟁이고 미경이는 이기적이야. 내 자식들이지만 나도 안다. 얘들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결정했어. 내 재산은 순이 내게 줄 거야. 이 USB에는 내가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유언장이 들어있어. 공증도 다 받았어. 빌딩 2채, 아파트 5채, 모든 예금. 다 내 앞으로 했어. 재훈이한테도 안 줘. 그 사람은 평생 엄마 치마폭에 매달려 살았잖니. 이젠 내 치마폭에 매달려 살 거야. 재민이랑 미경이는 더더욱 안 줘. 얘들은 날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순이야, 내가 너한테 못한 거 안다. 그래도 내 마지막은 내가 지켜줬으면 좋겠어. 내가 정신을 잃어도 내가 옆에 있어주면 난 안심이야. 재산은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야. 30년 동안 받지 못한 내 월급이야. 내 노동의 대가야. 미안하다, 순이야. 그리고 고맙다. 시어머니 박영자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서윤도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이런 마음이 있으셨구나.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들은 어머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엄마, USB 확인해봐. 서윤이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USB를 꽂자 파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박영자 유언장 최종본. PDF. 파일을 열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자로 작성된 유언장이었습니다. 공증인의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으며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재산이 제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야? 그런가 봐. 근데 엄마, 작은할아버지랑 고모가 이거 알면 가만히 있을까? 모르지. 하지만 이건 어머님 뜻이야. 그때 봉투 안에 있던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녹취록이었습니다. 2024년 2월 23일 박영자 자택. 재민아, 엄마 좀 도와줄래? 엄마, 돈 필요하세요? 얼마? 돈 내기가 아니고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하거든. 엄마, 그럼 병원 가보세요. 형수한테 말해서 모시고 가라 그래요. 형수가 바쁜데 어떡해. 바쁘긴요. 형수 맨날 집에 있잖아요. 엄마, 솔직히 형수 좀 부려 먹어야죠.
녹취가 계속됐습니다. 재민이 어머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미경이는 또 어땠는지 낱낱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증거 자료야. 얘들이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나와 있어. 어머님이 일부러 녹음하셨나 봐. 할머니가 정말 똑똑하셨네. 치매 오기 전에 다 준비하신 거야. 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윤아,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법원 가는 날까지 비밀로 해야 해. 알았어, 엄마. 그날 밤 저는 어머님 방에 들어가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은 편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 마음을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님 지킬게요. 어머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이 법원 출석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준비를 하고 서윤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재훈도 따라왔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하자 재민과 미경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 옆엔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형수 왔네요. 재민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수도 변호사 안 데려왔어요? 혼자 어떻게 하려고?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어차피 결과는 뻔하니까.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님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한정치산 선고 청구권입니다. 청구인 측 변호사, 입장 말씀하세요. 재민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청구인 박영자 씨는 현재 중증 치매로 판단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며느리인 김순희 씨가 피청구인을 부당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순희 씨, 자리에 앉으세요. 판사님이 제지하셨습니다. 청구인 측 계속하세요. 김순희 씨는 피청구인과 같은 집에 거주하며 피청구인의 재산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재산 분쟁의 소지가 있어 부적절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 재산을 관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통장도 도장도 모두 재훈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순희 씨, 할 말 있으세요? 판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는 그저 어머님을 돌보고 있을 뿐입니다. 재산 관리는 남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요양원 입소를 거부했습니까? 어머님을 제가 돌보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의사 소견으로는 전문 시설이 낫다고 하는데요. 어머님은 집을 좋아하세요. 요양원에 가시면 더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건 김순희 씨 판단이고 의학적으로는 시설이 맞습니다. 재민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순희 씨, 다른 할 말 없으면. 잠깐만요. 서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윤이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판사님이 물으셨습니다. 피청구인 박영자 씨가 정신이 온전할 때 작성한 유언장과 녹취록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유언장? 재민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조용히 하세요. 증거 제출하세요.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이 USB를 제출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유언장이 떴습니다. 재민과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형수가 만든 가짜라고요. 재민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한 번 더 그러시면 퇴정시키겠습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 유언장에는 공증인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공증 날짜가 2024년 3월 15일이네요. 김순희 씨, 이게 사실입니까?
네, 판사님. 저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어제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어머님 방에서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이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판사님은 서류를 찬찬히 살펴보셨습니다. 청구인 측 변호사, 이 유언장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재민 측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공증을 받았다 해도 작성 당시 피청구인의 정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치매 초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증인이 확인했을 텐데요. 공증인도 속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서윤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판사님, 녹취록도 있습니다. 녹취록이요? 네.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록돼 있습니다. 녹취록이 재생됐습니다. 법정에 재민과 미경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형수 좀 부려 먹어야죠. 엄마 재산이 얼마인데 그냥 놔둬요? 엄마 치매 걸리면 우리한테 유리하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민과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판사님이 재민을 쳐다봤습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농담이었어요. 진담이 아니라 녹취 날짜가 2024년 2월입니다. 유언장 작성 한 달 전이네요. 박영자 씨가 이 대화를 듣고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청구를 기각합니다. 박영자 씨는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이 온전했고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정치산 선고는 부적절합니다. 쿵. 재민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청구인들의 부당한 재산 침탈 시도가 확인됐으므로 이 건은 검찰에 통보하겠습니다. 판사님,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 엄마인데 우리가 모시겠다는 게 왜 잘못이에요? 요양원 입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녹취록에서 확인된 재산 침탈 의도가 문제입니다. 그건 오해예요. 법정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상 패정하겠습니다. 판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제가 이긴 겁니다. 엄마. 서윤이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해냈어. 우리가 이겼어.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재민과 미경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형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언장이 진짜예요? 엄마가 정말 형수한테 다 줬다고요? 어머님 뜻이에요. 말도 안 돼. 우리는 친자식인데. 그럼 친자식답게 행동하셨어야죠.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형수, 우리 이렇게 끝낼 거예요? 형수도 알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사람들 아니라는 거. 협박이세요? 협박 아니에요. 경고예요. 형수, 조심하세요. 재민이 어깨를 떠밀고 지나갔습니다. 미경도 저를 노려보며 따라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재민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니, TV를 보는 척하고 계셨습니다. 화면을 보는 눈빛이 초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님이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아가씨, 누구세요? 또 잊으셨습니다. 며느리인 걸 또 잊으셨습니다. 어머님, 저 순이에요. 순이? 아, 며느리. 네, 며느리예요. 순이야, 밥 먹었니? 네, 먹었어요. 그래. 잘했어. 어머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면서도 제 이름을 부르실 때만큼은
따뜻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재훈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순이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엄마 유언장 말이야. 그거 진짜야? 응. 어머님이 작성하신 거야. 그럼 나는 아들인데 왜 하나도 없어? 저는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재산이 궁금해? 그게 아니라 난 아들이잖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뜻이 그러셨어. 순이야, 너 이거 가지면 동생들이 가만 안 있을 거야. 우리 가족끼리 싸우게 생겼다고. 그럼 어쩌라는 거야? 유언장 찢어? 그게 아니라 좀 나눠주는 건 어때? 동생들한테도 조금씩? 안 돼. 왜? 이건 어머님 뜻이야.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 순이야, 당신은 30년 동안 어머님 모시는 거 나 혼자 하게 놔뒀잖아. 이제 와서 재산 얘기해?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 피곤해. 먼저 잘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법정에서 이기긴 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순희 씨죠? 저 기자인데요. 법정 소식 들었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세요? 어떻게 제 번호를? 재민 씨가 알려줬어요. 김순희 씨가 치매 노인 재산을 가로챘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사실인가요?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유언장이 의심스럽다는 증언이 있어서요. 혹시 강압적으로 작성하게 한 건 아니라니까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재민이 기자한테까지 연락했다니 정말 가만히 있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님을 지키려 했는데 도리어 제가 구박을 받게 생겼습니다. 새벽녘 어머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어머님이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님, 얼른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님은 온몸에 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어머님 괜찮으세요? 내가 너한테 짐만 됐지?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님의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순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순간 어머님은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며느리 순이를요. 저는 어머님을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님을 진심으로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감사해요. 제게 기회를 주셔서요. 어머님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치 엄마가 딸을 토닥이듯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김순희 씨, 치매 시어머니 재산 가로챈 거 사실인가요? 유언장 조작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얼른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 서윤이 인터넷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며느리, 치매 시어머니 300억 재산 독차지 논란. 유언장 조작 의혹. 친자식들 법적 대응 검토. 기사 댓글은 더 끔찍했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감히. 늙은이 정신없는 거 이용했네. 자식들 불쌍하다. 30년 참았을 엄마 속.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저 어머님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요. 엄마, 울지 마. 이거 다 작은 할아버지가 꾸민 거야.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또 기자인가 싶었는데 경찰이었습니다. 김순희 씨 맞으십니까? 네. 고소장이 접수돼서 왔습니다.
사기 및 재산 침탈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고소요? 이재민, 이미경 씨가 고소하셨습니다. 동행하시죠. 잠깐만요. 우리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서윤이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따님, 비켜주세요. 안 그러면 공무집행방해로 같이 가셔야 합니다. 저는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집 앞에 모인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마치 죄인 취급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조사실에 앉으니 형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김순희 씨, 박영자 씨의 유언장 어떻게 입수하셨습니까? 어머님 방에서 찾았습니다. 혼자서요? 딸이랑 같이요. 박영자 씨가 유언장 작성하실 때 옆에 계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어디 있는지 알았죠? 어머님 일기장에 힌트가 있었어요. 일기장도 김순희 씨가 찾으신 거죠? 네. 혹시 박영자 씨를 강압해서 유언장 쓰게 한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고소인 측에선 김순희 씨가 박영자 씨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저는 그저 어머님을 돌봤을 뿐이에요. 돌보는 대가로 300억을 받은 거군요. 그게 아니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사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조사는 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이용했다는 전제로 몰아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조사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엔 계란이 던져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향한 분노를 표출한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님이 거실에 서 계셨습니다. 아가씨,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괜찮아요, 어머님. 들어가서 쉬세요. 아가씨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어머님을 안방으로 모시고 나오니 남편이 서재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순이야,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이혼하자. 난 이제 못 견디겠어. 동생들한테 욕먹고 기자들한테 시달리고 나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재산 내가 가지고 싶으면 가져. 대신 나랑 이혼해줘. 난 조용히 살고 싶어.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 미안해. 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기자들은 계속 집 앞을 서성였고 인터넷 댓글은 더 악독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 돌이 날아왔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엄마, 서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찰을 불렀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가자. 여기선 못 살아. 어디로? 어디를 가도 똑같을 거야. 그래도 엄마, 이러다 큰일 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형수, 그만하고 유언장 포기해. 안 그러면 형수 인생 끝이야. 포기 못해요. 이건 어머님 뜻이에요. 형수,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다음엔 더 심해질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님이 열이 나셨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니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치매 환자는 환경 변화에 민감합니다. 집안에 무슨 일 있으세요? 아, 네. 조심하세요. 환자분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순이야. 네, 어머님. 미안해. 내가 너한테 짐만 됐지.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순이야, 힘들면 그만둬도 돼. 나 요양원 가도 괜찮아. 안 돼요. 제가 어머님 지킬 거예요.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마워, 순이야. 정말 고마워. 집에 도착했습니다. 깨진 유리창엔 임시로 판자를 대놨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안방에 모시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모든 게 지옥 같았습니다. 가족도, 이웃도, 세상도 모두 저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주신 마지막 믿음을 저는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시련이 끝나게 해주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새벽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순희 씨, 저 박영자 씨 담당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박영자 씨가 제게 유언장 작성을 의뢰하셨을 때 영상 녹화를 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박영자 씨가 당신을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보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서윤도 함께였습니다. 앉으세요, 김순희 씨. 변호사님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 영상은 박영자 씨가 유언장 작성하시던 날 촬영한 겁니다. 공증 절차의 일부로 녹화했죠. 화면에 어머님이 나타났습니다. 1년 전 어머님이었습니다. 아직 치매가 심하지 않으셨을 때였습니다. 박영자 씨, 오늘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사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저는 곧 제 정신을 잃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치매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요.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온전할 때 제 뜻을 분명히 남기고 싶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제 모든 재산은 며느리 김순희에게 물려줍니다. 친자식들에게는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네. 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머님이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으셨습니다. 제 자식들은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 돈을 사랑하죠. 확신하십니까? 네. 30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애들은 돈이 필요할 때만 저를 찾아왔어요. 생일도 명절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달랐어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 애를 구박했는데도 말이에요. 며느리에게 잘못하신 게 있습니까?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도 없어요. 어머님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순이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참 예뻤어요. 28배 새색시였죠. 근데 전 그 애가 미웠어요. 왜요? 시기했던 것 같아요. 젊고 예쁘고 행복해 보여서요. 저는 시집살이하며 늙어버렸는데 순이는 너무 밝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를 구박하신 겁니까? 네. 부끄럽지만 인정합니다. 저는 나쁜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이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참았어요. 30년을 참았습니다. 한 번도 대들지 않고 화내지 않고 이 집을 지켰어요. 그래서 재산을 물려주시는 겁니까? 재산이 아닙니다. 빚을 갚는 겁니다. 빚이요? 순이한테 진 빚이에요. 30년치 임금, 30년치 존중, 30년치 사랑. 제가 주지 못한 모든 것들이요.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는 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요. 자식들이 반발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관없어요.
애들은 이미 저한테 받을 만큼 받았어요.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사업 자금. 제가 준 돈만 수십억입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건 제 마지막 결정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어머님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만약 제가 정신을 잃은 후에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부디 제 뜻을 존중해 주세요. 순위를 지켜주세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요. 김순희 씨, 이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시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이 영상이 있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겁니다. 며칠 후 재민과 미경이 제기한 사기 소송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이 재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피고인 측 입장 말씀하세요.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이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박영자 씨가 직접 유언 의사를 밝힌 영상을 제출하겠습니다. 영상이요? 네. 유언장 작성 당시 촬영한 영상입니다. 영상이 법정에 상영됐습니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이는 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요. 재민과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원고 측 할 말 있습니까? 재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하지만 저희는 친자식입니다. 며느리가 전 재산을 받는 건 부당해요. 박영자 씨가 명확히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엄마가 정신이 없으셨던 거예요. 영상에서 박영자 씨는 정신이 온전해 보이는데요. 그건 재민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박영자 씨의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피고인 김순희 씨는 무혐의입니다. 쿵. 재민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미경은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난 겁니다. 법정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순희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시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어머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은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지켰어요. 어머님 뜻을 지켰어요. 어머님은 잠결에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 재훈이 찾아왔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나 겁쟁이였어. 동생들한테 밉보일까봐 내 편을 들어주지 못했어. 알아요. 다 알아요.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한참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과의 일은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어머님이 우선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재민과 미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 우리가 잘못했어요. 엄마 좀 뵙게 해주세요. 어머님은 지금 편히 쉬고 계세요. 형수, 제발. 우리도 엄마 자식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오세요. 1시간만요. 고마워요, 형수. 일요일 재민과 미경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어머님을 보자 재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은 재민을 물끄러미 쳐다보셨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못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 재민이에요. 아들, 아들, 네, 엄마 아들. 어머님이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아가씨, 저 사람 누구예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은 재민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자식도 잊어버리신 겁니다. 어머님, 작은 아들이세요. 아들, 내가 아들이 있었나? 재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재민이, 기억 안 나세요? 재민, 재민. 어머님이 재민의 얼굴을 만지작거리셨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미안해. 아저씨, 기억이 안 나네. 재민이 엉엉 울었습니다. 미경도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측은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형수,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네요. 치매가 많이 진행됐어요. 제가 너무 늦게 온 거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민과 미경은 1시간 동안 어머님 곁에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재민이 말했습니다. 형수, 엄마 잘 부탁드려요. 우리는 이미 자격을 잃었으니까. 문이 닫히고 저는 어머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근데 아가씨, 아까 그 사람들 누구예요? 어머님 자식들이에요. 아, 그래. 근데 난 기억이 안 나네. 어머님이 슬프게 웃으셨습니다. 아가씨, 나 이제 곧 모든 걸 잊어버릴 것 같아.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기억할게요. 고마워, 아가씨.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참 좋은 사람 같아.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저도 잊어버리실 겁니다. 며느리 순이도 30년도 모든 걸 잊으실 겁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머님이 잊으셔도 저는 기억할 테니까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어머님이 제게 준 믿음을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님 손을 잡고 같이 주무셨습니다. 어머님은 편안한 얼굴로 잠드셨습니다. 창밖으론 달이 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거의 모든 것을 잊으셨습니다. 말씀도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잡으시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재산 문제는 모두 정리됐습니다. 유언대로 모든 것이 제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재민과 미경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재훈과는 별거 중입니다.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각자의 삶을 사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딸 서유는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할머니를 돌봐줬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아? 괜찮아. 이제 익숙해. 엄마 정말 대단해. 30년을 버틴 것도 대단한데 지금까지도 어머님 모시잖아. 어머님이 제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저도 그 믿음을 지켜야지. 어느 봄날 어머님을 모시고 정원에 나갔습니다. 30년 전 어머님이 심으신 장미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장미 예쁘죠? 어머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꽃을 바라보며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30년 전에 이 집에 왔을 때 어머님이 말씀하셨죠. 며느리는 이 장미처럼 강해야 한다고요. 저는 강하지 못했어요. 많이 울었고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꺾이지는 않았어요. 어머님 덕분에요. 어머님의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말은 못하셔도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제게 기회를 주셔서요. 저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해 가을,
어머님이 편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임종을 지켰습니다. 재민과 미경도 왔습니다. 모두가 어머님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 엄마. 재민이 어머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이미 깊은 잠에 드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이제 아프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어머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어머님은 편안한 얼굴로 떠나셨습니다. 고통도 두려움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3일장을 마치고 어머님을 모셨던 안방을 정리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제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 낳았을 때 사진, 명절 사진들. 어머님이 몰래 모아두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순이야, 너는 내 자랑이다. 내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고맙다. 종이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아마 몇 년 전에 쓰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님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님 재산으로 노인 요양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박영자 어르신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어르신들도 받아들였습니다. 순이 원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저 어머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가는 것뿐이에요. 요양센터 정원엔 장미를 심었습니다. 어머님 댁에서 가져온 장미 묘목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장미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어머님이 떠올랐습니다. 서유는 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요양센터에서 일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보면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럴까? 응. 엄마가 할머니 뜻을 이렇게 멋지게 이어가잖아. 남편 재우는 가끔 요양센터에 찾아와 봉사했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서로 존중하며 지냈습니다. 재민과 미경도 1년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어머님 기일해요. 함께 성묘하고 밥을 먹습니다. 예전처럼 친하진 않지만 적어도 서로 미워하진 않습니다. 형수,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그러게요. 형수도 대단해요. 우리 같으면 못했을 거야.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끝까지 해냈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죠. 30년 전 28배 이 집에 시집왔던 저는 이제 63이 되었습니다. 35년이 흘렀습니다. 젊음도 꿈도 모두 이 집안에 바쳤습니다. 후회하냐고요?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주신 믿음, 그것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어머님이 알려주셨으니까요. 오늘도 요양센터 정원의 장미가 활짝 피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원장님, 왜 이렇게 어르신들을 잘 돌봐주세요? 제가 배웠거든요. 제 시어머님께요. 시어머님이 요양센터 하셨어요? 아니요. 하지만 제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셨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노을이 정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장미꽃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저는 여기서 어머님 뜻을 이어가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님의 대답처럼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35년의 시집살이, 1년의 투병, 그리고 지금의 평화. 제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며느리로 시작해서 딸이 되었고
이제는 많은 어르신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게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셔서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누군가를 위해 평생을 바친 분들, 그 헌신이 결국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